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강연의 이학선입니다. 오늘은 그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모택동이 주도하였던 정치투쟁, 문화대혁명, 그리고 그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이었던 그 역사학자 오함이 저술한 해서파관,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군인 팽덕회, 이들에 대한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 제목을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그리고 해서파관과 팽덕회라고 그렇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중국의 이제 오늘날의 그 신중국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볼 때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라는 그 국가의 어떤 그 역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그 이제 중국 공산당의 역사, 그 당의 역사로서 접근을 해서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이 창당을 한 이래로 정말 수많은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그 대륙을 통치하는 주인이 되었죠. 처음에 군벌들하고 싸웠고, 그 다음에 일본군하고 싸웠고, 그 다음에 국민당의 그 장개석 군대하고 싸워가지고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정말 수많은 폭동을 일으켰고 전투와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25,000리를 도망가는 그 대장정을 치르면서 기어코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돼서 이 대륙을 통치하는 주인이 되고 신중국을 건설하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 북경에서 이제 그 천안문 망루에 올라가지고서 모택동이 개국대전을 열면서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수립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중국을 이제 세우고 나서 이 모택동이 보니까 이 중국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그 경제적인 면 혹은 그 산업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다른 그 열강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상황이 열악했던 것이 현실이었죠. 그래서 이 모택동이 우리가 이 중국이 10년 안에 혹은 15년 안에 그 영국이라든지 미국, 소련의 생산량을 압도하는 경제 대국이 되겠다. 이제 그런 야심찬 포부 아래 실시하였던 정책이 바로 그 유명한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초고도 경제 성장 정책이었습니다. 이 약진이라고 하는 게 왜 약진이었냐면은 이런 그 초고도의 그런 어떤 경제 성장 정책을 이렇게 제시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무나도 이것이 급진적이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모택동이 이게 너무 급진적이면은 그러면은 급진하지 말고 약진하라,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제 약진을 써서 대약진 운동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농업 분야 그리고 공업 분야에서 그 생산량을 정말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산시키는 이제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 목표 수치를 높게 잡은 거죠.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목표 수치를 높게 잡고, 그 다음에 그 방법도 검증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너무나도 무리하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정말로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처참했습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이 그렇게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 바로 이 대약진 운동이었습니다. 이 모택동이 주도해서 이렇게 지시하였던 이 대약진 운동이 철저하게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모택동의 권위가 꺾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누구도 이 모택동의 실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그 백화제방 백가쟁명이라고 이 모택동이
한번 그 비판의 장을 열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국 공산당도 어느 정도 비판을 듣고 또 고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취지로 그런 장을 열었던 것인데 막상 그렇게 판이 깔리고 나니까 이때 동안 참고 있었던 그 지식인들, 특히 그 자본주의 성향의 그 지식인들이 그냥 막 물 만난 고기처럼 비판을 성토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공산당하고 모택동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서 그 지식인들을 반동분자로 몰아붙여가지고서 아예 그냥 싸그리 작살을 내버린 그런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누구도 함부로 나서가지고서 이 모택동을 비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포문을 열고서 이 대약진 운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유명한 팽덕회라고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6.25 전쟁 때 그 중공군이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참전한 중공군의 총사령관을 맡았던 그 유명한 팽덕회입니다. 이 팽덕회가 이제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그 비판의 포문을 열은 것이죠. 바로 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회의를 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여산회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모택동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비판의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이 정책이 너무나도 그 대놓고 그 실책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아보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회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모택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여산이 굉장히 아주 경치가 좋은 산입니다. 완전 휴양지인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신선처럼 좀 쉬면서 머리 좀 식히면서 자유롭게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답을 내보자. 그래가지고서 이 산에서 내려가면은 그것을 실천에 옮겨보자. 이제 그러한 취지로 이 여산회의를 연 것이죠. 그 중전회로 이제 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그 중전회로 이 여산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그 모택동의 유명한 말이 여기에서 똥을 싸고 싶으면 똥을 싸고 방귀를 뀌고 싶으면 방귀를 껴라. 이제 똥을 싸든지 방귀를 뀌든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뱉고 싶은 말 있으면 뱉고 이렇게 비판을 하란 얘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모택동이 판을 깔아줬는데 아무리 모택동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들 실제로 진짜로 바지에다가 똥을 싸고 그다음에 콧구멍 앞에다 방귀를 뀌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팽덕회가 이제 용기 있게 이제 기수가 돼서 모택동을 비판한 것이죠. 이 대약진 운동을. 이 팽덕회가 굉장히 강직하고 꼿꼿한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강직했냐면은 예전에 그 항일 전쟁할 때도 그 모택동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뭐 백단 전투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모택동에 불응하고 자기의 그 소신을 지키고 이제 그랬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그 6.25 전쟁에서 그 북한군의 그 김일성이 자기의 지휘 통제를 따르지 않아 가지고서 중공군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으니까는 그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김일성한테 귓방망이를 올려가지고서 따귀를 그냥 후려쳤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직하고 꼿꼿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팽덕회가 그래가지고서 아예 작심을 하고서 이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용기 있게 비판을 한 것이죠. 이 대약진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다. 여기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된다. 노선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택동이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면서 하라고 판을 깔아줬으면서 막상 이 팽덕회의 비판을 듣고 있다 보니까는 그것이 굉장히 심기에 거슬리고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이 모택동이 원래 이 팽덕회하고 좀 앙금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 또 6.25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6.25 전쟁 때 이 팽덕회가 중공군 총사령관으로 참전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인표가 가려고 했는데 그 인표가 이제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다 보니까는 이제 빼가지고서 이제 몸을 피해가지고서 이 팽덕회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택동이 이제 자기가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로서 모범을 보여야겠다 싶어가지고서 자기의 아들이었던 모한영을 이제 그 통역장교로 해가지고서 이 팽덕회한테 딸려가지고서 보내게 됩니다. 모한영이라고 하는 모택동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모한영이 모택동이 얼마나 아낀 아들이었냐면은, 모택동이 결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청년 시절에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양계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었습니다. 이 양계해가 누구냐면은 모택동이 그 북경에 올라와가지고서 북경대 그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을 때, 그때 북경대학교 교수였던 양창재라고 하는 그 모택동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있었는데 그 스승의 딸이 바로 양계해였습니다. 이 양계해가 모택동하고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 이제 모한영하고 모한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는데, 이 모택동이 혁명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저기 이제 도망 다니게 되고, 그 양계해하고 아들들은 군벌들한테 잡혀가지고서 그 군벌들이 양계해를 협박해가지고서 모택동하고 이혼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양계해가 끝까지 거부하다가 군벌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모한영하고 모한청은 여기저기 이제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겨우 모택동이 찾아가지고서 거둬들이게 됐는데, 이 모한영은 굉장히 건장한 그런 청년으로 잘 컸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었던 모한청은 어렸을 때 어디에 머리를 그냥 쳐 맞아가지고서 이게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멀쩡한 아들이라고는 이 모한영밖에 없는데 모택동이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국 공산당에 이제 공산당의 모범을 또 보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한영도 나름대로 경험도 쌓고 경력도 쌓고 그러면 좋으니까는 최대한 안전하게 이 팽덕회의 그 본부에 그 사령부의 통역장교로, 그 러시아어 통역장교로 딸려가지고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6.25 전쟁 때 중공군하고 그 북한군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뭡니까? 바로 폭격이죠. 미군 폭격. 이 미군 폭격이 제일 무서운 것이었는데, 이 사령부가 동굴 속에 이제 숨어가지고서 있는데 이 모한영이 나름대로 좀 젊어가지고서 그런지 객기가 있었나 봅니다. 이제 객기를 부려가지고서 나갔다가 폭격을 맞아가지고서 전사하게 되죠. 이 주석이 아끼는 그 아들이 죽다 보니까 이 팽덕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렸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주석한테 보고하면서 모한영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택동이 겉으로는 담담한 척, 원래 전쟁에서는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하면서 겉으로는 담담한 척 했으나 속으로는 그야말로 그 참척의 그 단장의 슬픔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그 사연이 이 팽덕회하고 모택동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산회의에서 이 팽덕회가 이제 공개적으로 모택동의 그 대약진 운동을 비판하다 보니까 이 모택동이 옛날 생각이 났는지 그 쌓여있던 앙금의 그 감정이 다시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모택동이 이 팽덕회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반동 문자로 몰아붙이면서 이 팽덕회를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그런 반동 분자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팽덕회가 당황해가지고서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밤에 이 모택동의 숙소로 찾아가가지고서 이제 오해를 풀려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이 모택동이 만나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팽덕회가 하는 수 없이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서 이제 자기의 의견은 사실 이런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모택동한테 보냈는데, 이 모택동이 오히려 그 편지를 복사해가지고서 그 회의장에다 뿌린 다음에 이것이 바로 팽덕회 동지의 의견이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팽덕회를 완전 그냥 반동 분자로 낙인을 찍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결국 이 팽덕회는 실각해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국방부장이었는데 물러나고 완전히 권력에서 이제 제외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그 중국 공산당 내에서, 중국에서 모택동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비판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조심스러워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연극,
희극 작품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 명나라 역사의 대가였던 역사학자 오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함의 그 주원장전이라고 하는 그 저서가 굉장히 유명하죠. 아주 중국의 그 명나라 역사의 연구를 대표하는 그 대가였습니다. 이 오함이 그때 당시에 북경시 부시장이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오함이 저술한 희극작품 해서파관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 해서파관이라고 하는 작품도 어떻게 해서 저술이 됐냐면은 요것도 이제 모택동이 이 해설을 본받아야 된다. 이 해설을 본받아 가지고서 이 청백리였던 해설을 본받아서 충직하고 기계 있게 바른 말을 서슴지 않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오함한테 저술을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서파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해서가 파관입니다. 파관. 해서가 파직당하다. 관직을 해서 파관 해가지고서 이제 관직을 이제 파면당하는 이제 그런 제목이죠. 이 해서라고 하는 인물이 명나라 때 청백리인데 당시에 가정제라고 하는 명나라의 무능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무능한데 맨날 그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해서가 목숨을 걸고서 정말 충성의 마음으로 직언을 하죠. 직언을 올렸는데 그 가정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서 심기가 불편해져서 이 해서의 관직을 뺏어버리고 파면을 해버리고 감옥에다가 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해서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가정제를 비판한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 해서파관이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해서파관이라고 하는 연극이 모택동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흥행을 했지만은 막상 그 아까 여산회의에서 이 팽덕회가 모택동에게 직언을 올렸다가 잘려버린 그 사건이 이제 대중들에게 회자되면서 마치 이 해서가 팽덕회가 되고 그 무능한 가정제가 모택동이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공산당에서 완전히 난리가 난 것이죠. 부랴부랴 이제 뒷수습을 하면서 이 해서파관에 대해서 막 금지를 하고 이제 그렇게 막 탄압을 하는데 이미 그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 팽덕회에 대해서 이 해서에 투영이 된 그 해서가 투영이 된 그 팽덕회에 대해서 동정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고 이 모택동에 대해서 가정황제처럼 나쁘다. 이제 그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대약진 운동이 훨씬 더 진행이 됐다가 더 처참하게 이제 안 좋은 실적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수정주의 노선에 있었던 유속이라든지 등소평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맹렬하게 이 모택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모택동은 마침내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유속이하고 등소평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모택동에게 위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택동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위기의식이 든 것이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저 소련에서 그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이제 수정주의 노선으로 선회하면서 막 그 스탈린에 대한 격하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택동이 이거 중국 공산당도 소련 꼴이 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아주 철저한 그 정치 투쟁을 기획하게 됐는데 보통은 이 정치 투쟁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기의 그 파벌들을 이제 그 자기의 그 친위 세력들을 결속을 시켜가지고서 이제 그 반대파하고 패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하는데 이 모택동은 참 특이한 것이 자기의 친위 파벌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대중을 동원해가지고서 이 대중들을 선동해가지고서 대중들의 폭동으로 반대파를 두드러 잡는 이제 그런 방식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문화대혁명이 되는 것이죠.
이 문화대혁명은 철저히 대중들에 의한 그런 대중들의 폭동에 의해서 진행이 된 그런 정치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화대혁명을 촉발시킨 그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바로 이 해서파관을 비평하면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문해보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신편역사극 해서파관을 평함이라고 하는 글로 요문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잉크쟁이가 이제 그 글쟁이가 그 글을 써가지고서 기고를 합니다. 완전히 그냥 억지를 부려가지고서 견강부회로 이 오함이 해서파관을 지음으로써 이 모택동을 비판하려고 했다. 모택동을 완전히 이제 비판하고 실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글이 이 해서파관이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다가 완전히 그 날조해가지고서 우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동조해가지고서 이 요문원의 글을 지지한 그 세력이 바로 모택동의 친위부대였던 그 필도 강청. 모택동의 네 번째 그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 강청하고 장춘교. 이런 사람들이 이 요문원을 지지하면서 해서파관을 비판하면서 맹렬하게 그 반대파에 대한 정치투쟁을 벌이면서 이제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이 강청, 장춘교, 요문원 다음에 왕홍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추가되면서 문혁 4인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해서파관 비판이 시작되고 이제 거기에서 촉발돼서 문화대혁명이 벌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 군사천재였던 이 임표가 이제 그 팽덕회가 그 국방부장 잘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국방부장 된 게 임표입니다. 이 임표가 이제 모택동 어록이라고 해서 이제 모택동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또 아주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청년들이 선동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그 청년들이 바로 홍위병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아주 과격한 그런 정치투쟁, 이 문화대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 홍위병은 정부 조직이 아니라 그야말로 반정부 폭동을 일으키는 폭도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이 홍위병들이 그 모택동의 그 반대파들을 싸그리 반동 문제로 몰아가지고서 싸그리 그 조리돌림을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그냥 막 쥐어 뜯어가지고서 뽑아가지고서 꽃가루 씌운 다음에 불로 지지고 동네를 막 끌고 댕기고 그렇게 과격하게 정치 투쟁을 한 것이 바로 이 홍위병들의 투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무서운 것은 이 홍위병들이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와 경찰이 보고만 있고 아무런 손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여기에서 반동 분자로 찍혀가지고서 몰린 사람들은 구원의 손길이 없는 그야말로 출구 없는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택동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조금 이제 홍위병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촌으로 강제로 보낸다든지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은 모택동은 초기에는 이 홍위병들을 더욱더 부추기면서 이른바 조반유리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조반유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반항이 만들어지는 데는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 모든 반항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논리로서 이 홍위병들의 그러한 폭동을 과격한 행동을 부추겼던 것이 바로 모택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과격하게 그지없었던 그 문화대혁명은 이제 마침내 1976년 9월 9일에 모택동이 사망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마무리하자면은 이 정치투쟁이라고 하는 정말 정치인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치투쟁에서 이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실천이자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모택동이 이 문화대혁명을
이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투쟁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유속이라든지 등소평이라든지 그런 수정주의자들이 이 중국 공산당의 노선을 완전히 그냥 바꿔버리고 모택동은 실각을 하고 쫓겨났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정치인이 나는 정치투쟁을 하지 않겠다, 나는 정치투쟁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인류의 유명한 거짓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장사꾼이 이거 전부 다 미치고 파는 겁니다. 우리 팔아도 10원 한 정도 안 남는다. 남는 거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가 노인네가 왜 이렇게 안 죽어? 늙으면 죽어야지. 이게 두 번째 거짓말이고, 세 번째가 시집 못 간 노처녀가 나는 시집 안 가요. 난 결혼 안 해요. 이게 다음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 정치인이 나는 정치 안 해요. 정치 투쟁 안 해요. 나는 권력에 추호도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인류의 대표적인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정치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면은 기왕에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소모적으로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퇴보하는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울 때 싸우고 죽을 때 죽이더라도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앞서 나가려고 서로 더 잘내려고 그렇게 발전을 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정치 투쟁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탕 강연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